식사들 하셨습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장바구리 흰머리와 이마의 주름은 세월을 못 이기고 한여름 땡볕은 절기를 못 이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여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비가 와도 너무 많은 집중호우가 한 곳에 오니까 참 문제이기도 하죠. 거제 통영 집중호우에 피해 입으신 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때가 달리기 제일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짧습니다. 조금 있으면 단풍 들고 서리 내리면은 추워서 또 오토바이 타기 힘들게 되죠. 하여간 가을 만끽하시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등장과 함께 논란을 일으켰던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오토바이가 탄생했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회사도 많이 사라진 메이커도 많습니다. 현 시대에 또 부활한 메이커도 존재를 하죠. 어찌 보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부활했다기보다는 영광을 파먹기 위해 부활시켰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 부활한 메이커는 시장에서 존재감이 필요한 중국과 인도 메이커들이고 상표권을 값싸게 인수해 과거의 메이커의 브랜드 상표와 쌓아놓은 명성, 이미지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자사의 자체 메이커보다는 오토바이를 비싸게 아주 잘 팔아먹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처음 요란하게 등장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오토바이가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점이죠. 제 생각에는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만들고 논란을 이용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점은 논란만큼이나 혁신적인 새로운 오토바이가 많다는 것이죠. 혁신에는 오토바이 판을 뒤엎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오토바이는 당연히 고객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오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은 사실은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수많은 오토바이 회사들의 무수한 삽질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의 기술, 성능, 디자인, 형식 경쟁에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등장을 했고 그 삽질의 결과물로 많은 데이터가 생겼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오토바이라서 논란은 있어도 어찌 보면은 완벽하게 완성된 결과물일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모델도 있고 실패한 모델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오토바이들이 등장 시에 어떤 논란을 일으켰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10번째, 스즈키 비킹. 2001년도 도쿄 모터쇼에서 공개될 당시 컨셉 모델은 슈퍼차저가 장착된 머슬카 스트리트 파이터였다고 합니다. 컨셉이나 디자인이 혁명적이라서 많은 관심을 모은 기종이었는데 2008년도에 막상 출시하고 나니까 하야부사 엔진을 그대로 이용한 그저 그런 디자인으로 아주 오지게 욕을 먹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스즈키 입장에서는 이 모델을 기획한 의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경쟁사인 혼다 발키리 룬이 있었고요. 야마하는 VMAX, 두카티는 몬스터나 디아벨, 트라이언프는 로켓, 할리는 브이로드라는 머슬카가 있었는데 스즈키는 이런 하이퍼 이미지의 오토바이가 없다 보니까 무리하게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했는데 막상 만들다 보니까 생산 여건도 안 되고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지고 결국은 엔진은 하야부사 엔진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헤드라이트는 타협해서 적당히 만들어 놨더니 너무 힘이 빠진 모양새가 되다 보니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자 배기구를 길고 크게 만들어 포인트를 주다가 보니까 이게 이상한 기형적인 오토바이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진, 헤드라이트, 배기구 디자인은 대표적인 까이고 지적받는 주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망하고 평가도 좋지 못한 오토바이가 되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성능적으로나 외형적 디자인이 그닥 나빠 보이지는 않는 그런 오토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강력한 엔진으로 네이키드를 만들다 보니까 초보나 중수는 다루기 힘든 오토바이였고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 앞서간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은 지금 시대에 나왔으면은 그래도 실패한 모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쉬운 모델이었습니다. 9위 할리데이비슨 브이로드.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다룬 모델이고 이야기할 때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느낌이 그런 모델입니다. 2002년 처음 출시 당시 오토바이 가게 구석에 있던 잡지에 실린 은색 브이로드를 처음 본 느낌은 무슨 미래 우주에서 온 오토바이 같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와, 이런 걸 할리에서도 만들어? 할리도 기술력이 넘사벽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격도 당시 오토바이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내 가격이 한 2천만 원대 후반대로 처음 등장한 1800 골드윙이랑 가격이 비슷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에서도 팻보이나 로드킹과 비슷하게 출시를 했지만은 초기 물량이 딸려서 웃돈이 붙는 바람에 더 비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모델이 망한 이유는 비싼 가격도 혁신도 스타일도 아니고 기존 할리 매니아에게 몰매를 맞고 망했다는 점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랭식 엔진이 아니라 사운드가 할리가 아니다. 순행은 할리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호되게 까인 거죠. 포르쉐와 공동 개발한 부드럽고 공격적이고 강력한 훌륭한 엔진과 미래지향적인 스타일, 괜찮은 완성도를 지녔지만은 오로지 할리를 타는 사람들에게 까인 오토바이라서 결국은 서자 취급을 받고 주위에 서지 못하고 할리를 할리라 부르지 못하고 조용히 2017년도에 사라진 오토바이가 되었습니다. 앞에 비킹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야마하는 VMAX, 두카티는 몬스터에서 디아벨까지, 트라이암프는 로켓 같은 하이퍼 이미지의 로드스터를 만들기를 원했던 할리는 보기보다 무거운 무게와 브레이크 관련 이슈와 같은 소소한 문제로 시장에서 외면받다 결국은 사업을 접으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할리도 이 순행 엔진을 잘 만져서 인디언 챌린저 같은 모델로 잘 발전시켜서 대응했으면은 진짜 좋은 결과를 냈을 것 같은데, 뒤늦게 순행 엔진을 개발한다고 만든 레볼루션 맥스 같은 너무 나간 너무 순행 같은 엔진을 만들어 놓고 고생을 하느니 에볼루션 엔진을 잘 살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혁신의 반기를 드는 현상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초창기 그랬고요. 오디오의 디지털화가 그랬습니다. 불과 10년 전 로드 자전거가 디스크 브레이크를 도입할 때 넘어지면 디스크에 베어 다치느니 무게가 많이 나가서 경량화가 생명인 로드 자전거에 부적합하다느니 뭐 이런 이슈로 우리나라 대표적 인터넷 매체인 도싸 같은 곳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안 달린 로드 자전거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림브레이크 자전거가 없어진 것 봐서는 어디든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더욱 거부하는 부류가 기존 사용자, 그것도 아주 매니아층이라는 것이 더 문제죠. 그래도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8번째, 혼다 벨투스. 만화와 영화로 제작된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미래지향적이고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크로스오버 오토바이로 유명합니다만은 이 오토바이의 기원은 1982년의 만화 아키라에 나오는 주인공 캐네다 쇼타로가 타는 붉은색 미래형 오토바이에서 영감을 얻어 2014년에 처음 발매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오토바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2017년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공각기동대 영화에 출연한 계기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혼다에서 이 영화에 대대적으로 협찬을 했고 오토바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혼다에서 이 근거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공각기동대에 나온 오토바이로 유명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엔진이나 샤시는 NC700, 포르자 750의 전신인 인테그라 엔진을 그대로 이용한 컨셉 오토바이였다고 하죠. 심지어 미션도 NC700과 인테그라에 사용했던 DCT를 그대로 얹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사이버펑크한 디자인과 라이딩 자세, 접이식 등받이, 프론트 페어링, 수납 공간 등 많은 호평을 받다가 2019년도에 단종된 모델인데, 저도 실물을 가까이서 봤는데 제가 사이버펑크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수긍이 안 가는 오토바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동종의 디자인이 한때 국내에서도 유명한 야마 막삼이라고 그러죠. CP25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낮고 길쭉한 로우앤롱 바디 스타일, 일본 양아치들이 타던 그런 오토바이가 먼저 떠오르는 오토바이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은 날렵하고 잘 나가게 생겼는데 조작성과 주행감이 아주 별로였다는 평이 많았고, 편안함만 집중한 성능과 너무 스타일에만 집중한 튀는 디자인 스타일로 외관에 걸맞는 성능을 기대했던 소비자에게 많은 외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컨셉카로 디자인과 기술적인 우월성만 내세운 틈새 시장용 오토바이라 소수의 매니아만 좋아하는 너무 독특하고 어디가나 시선이 집중되는 오토바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7번째, VMAX. 사실 이 오토바이와 FJR 1300의 단종을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으로 지금 봐도 전혀 꿀릴 것 없는 드림카이자 하이퍼 오토바이를 주도하고 상징했던 모델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데 야마하에서는 어떤 장르의 오토바이인지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오토바이 중에 하나로 오토바이를 타는 분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은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가져보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오토바이라는 점입니다. 흡기계통의 설계 미스, 310kg라는 거구를 세우지 못하는 브레이크, 긴 휠베이스와 197마력이라는 엔진이 직발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내지만은 코너에서는 항상 무너지는 오토바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압도적인 성능과 달리기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라이더는 없을 정도의 존재감은 확실한 오토바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 허술하고 한편으로는 스타일, 성능, 존재감만큼은 확실했던 오토바이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오토바이지만은 많은 판매 실적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운명을 가진 오토바이였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스타일과 성능만큼은 절대 꿀리지 않는 오토바이지만은 뭔가 아쉬운 곳이 많은 키 크고 잘생긴 형님 같지만은 어딘가 좀 모자란 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 혼다 발키리 룬.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혼다에서 생산한 컨셉 오토바이입니다. 출시될 당시에도 27,000불이나 하는 비싼 가격과 아메리칸 크루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롬으로 왕창 바른 스타일로 아주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 지인이 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어서 구경을 해봤습니다. 뭐 타보라고 했는데 솔직히 400km 넘는 오토바이고 출고한 지 며칠밖에 안 된 상태라 깔면 인수라는 철저한 원칙 때문에 절대 안 타보고 앉아만 봤습니다. 엄청 무거운 무게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주인장의 말대로 실제 주행감과 코너링이 잘 되는 오토바이라는 평이 많은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출시 당시에 골드윙에 3천만원 초반이었는데 이 오토바이는 3천만원 중후반대로 골드윙보다 훨씬 비쌌던 거로 기억하는데 다들 이 오토바이 보고 차라리 골드윙 사지 뭐하러 저거 샀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예술작품과 같은 스타일 빼고는 텐덤도 안되고 사이드백이나 방풍을 위한 윈드스크린도 없는 데다가 아주 기본적인 편의장치마저 없는 오토바이고 판매 기간도 짧아서 그런지 판매량도 전체가 1,500대 정도로 많이 팔리지 않은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아마 국내에도 몇 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수집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키리 룬은 1995년 조디아라는 컨셉카를 실제 구현한 모델로 발키리 룬 이후에는 디자인적으로는 혼다 VTX 시리즈가 뒤를 잇고 있고 시리즈로는 F6C가 뒤를 잇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혁신적인 모델이 3년이라는 짧은 발매 기간 동안 적은 숫자만 양산된 이유는 27,000불짜리 오토바이가 실제 생산 비용이 10만 불이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혼다로서는 계속 손해를 보는 모델이라서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종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혼다가 혼을 담아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모델입니다. 다섯 번째, MTT Y2K 슈퍼바이크. 전 시간에 억대 비싼 오토바이를 한번 달았던 기종입니다. 400km라는 속도를 깨기 위해 오토바이 기본인 내연 엔진을 버리고 엔진을 틀을 깨버린 오토바이입니다. 이 오토바이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유형의 오토바이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컨셉을 가진 오토바이였죠. 이 혁신이라는 것이 아주 없는 것을 발명해낼 수도 있지만은 현대의 산업계는 거의 그런 것은 없죠. 기존에 있는 것을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이종교배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행기 동체만 만들고 엔진은 롤스로이스, 휴레덴 휘트니, GE, 프랑스 스네크마 이런 엔진을 얹어서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비행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시류는 자동차나 선박, 오토바이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투기를 예를 들면은 F-110 엔진 하나만 얹으면은 F-16이고 두 개를 얹으면은 F-15, F-414 엔진을 하나만 얹으면은 KF-50, 두 개면은 KF-21이 되는 것처럼 검증된 플랫폼끼리 결합시켜서 전혀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도 혁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든 오토바이가 과연 잘 달릴 것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고 합니다. 공도 주행을 전제로 만든 오토바이지만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104dB이라는 엄청난 소음과 제트 엔진 특유의 터보렉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제트 엔진이라는 것이 내연기관처럼 스로틀을 당기면 바로 엔진이 우웅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어 박자 늦게 우웅 하고 엔진 출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즉각적인 엔진 제어가 어렵고 한 번에 엔진이 돌면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토크감이 오토바이를 제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렵게 얘기했는데 코너에 들어가려고 스로틀을 풀어도 엔진 출력이 안 떨어지고 코너를 돌아서 나가면서 스로틀을 당겨도 엔진이 직각 반응하지 않는 뭐 그런 오토바이라서 운전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직발용 오토바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긴 것은 배기가스가 워낙 뜨거워서 신호대기 시에 오토바이 가까이 서 있으면은 자동차 범퍼가 녹아내릴 정도로 열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뭐 이거 타고 다닐 수나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네 번째, 야마 나이켄 GT. 처음 실물을 보고 가장 어했던 오토바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륜 오토바이가 없지는 않죠. 야마 트리시티, 피아지오 MP3, 할리 데비슨 트라이크라는 3륜 오토바이가 있고 포라리스도 3륜을 생산을 합니다. 각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해도 할리를 제외하고는 다 앞바퀴가 3개인 3륜이죠. 이유는 앞바퀴가 2개인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물리학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앞쇼바가 4개일까? 굳이 3륜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가 한참 의문시되고 궁금했던 오토바이였습니다. 실제 야마 트리시티로 우편 배달하는 집배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편하라고 3륜을 도입했는데 경사에 주차하려면은 오히려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편 배달을 하다 보면은 슈퍼커브 계열은 엔진 시동을 안 끄고 한쪽 스탠드만 내려도 뒤로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데 트리시티는 주차 브레이크를 꼭 걸어야 하거나 센터 스탠드를 내려야 안정적으로 안 움직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할리 타고 우유 배달을 해봐서 아는데 시티백과가 비교하면은 동일 코스를 돌았을 때 시간 차이가 거의 30-40% 이상 납니다. 기어를 넣고 빼고 하는 게 시간을 엄청 잡아먹고 결정적으로 배달 리듬이 깨져서 사람이 피곤해지죠. 결론적으로 시간도 더 걸리고 몸도 힘들다면은 안 타는 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퇴출 수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토바이 컨셉은 빗길이나 노면 상태가 나쁜 곳이나 와이닝 코너 등에서 일반 2륜 오토바이보다 높은 안정성과 신뢰감을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리고 실제 엄청난 안정감이 드는 오토바이라고는 하지만은 인간의 그 어떤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 못하고 끝난 오토바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타보고 싶다는 호기심마저 없었던 오토바이였는데 외국의 포럼이나 레딧에서도 그런 느낌이라는 라이더가 많았던 것 보면은 컨셉 자체가 인간의 호기심보다는 의구심을 더 들게 하는 오토바이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볼스호스. 1990년 미국의 테네시주 다이어스버그에서 항공정비사 몬테와인이 설립한 V8 엔진 탑재형 대형 오토바이 및 3륜차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죠. 쉐보레 콜벳 엔진으로 쓰이는 8기통 스몰블록 5700cc 및 빅블록 8130cc 엔진을 올려서 압도적인 배기량과 출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양산형 V8 엔진 오토바이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이고 언론 노출도 많은 회사죠. 이 오토바이도 페라리 V12기통이나 포드 8기통, 항공기 선형 엔진, 심지어 가와사키 48기통 엔진을 얹어 올린 오토바이들이 수작업으로 소소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양산 제품은 이 오토바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 국내에서도 매물로 올라왔으나 문제는 국내에서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 때문에 거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관심을 끌기는 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엄청난 것은 엔진이 5.7리터 스몰블럭에서 8.2리터 빅블럭으로 조합하면은 400마력에서 700마력 출력이 나오고 무게가 500kg가 넘는 오토바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엔진 덕분에 엄청난 크기로 인해서 어지간한 힘이 있는 분들도 거북할 정도가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고 정상적인 라이딩이 될까 싶은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현지 리뷰도 코너링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코너링을 하면은 안 되는 오토바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직발을 위한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V8은 8만 불, 3륜은 9만 불이나 하는 아주 비싼 오토바이입니다. 중고도 2만 불에서 4만 불 이상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엔진도 크고 부피감이 있어도 다리 짧고 팔이 짧은 분들은 타지도 못하는, 심지어 미국인들도 무서워하는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출력과 토크가 엄청나다 보니까 달리다 보니까 타이어가 없어졌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파격적인 시도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오토바이도 발전하고 더 많은 컨셉들이 등장하고 우리가 즐길 거리가 많아진다는 보는 입장에서 반길만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회사는 자동차 엔진을 결합한 독보적인 존재감 있는 회사로 발전해서 매년 300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누적 한 5,000대 이상 판매 실적을 올렸고 지금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인들의 V8 블록 엔진에 대한 그 으르렁거리는 사운드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도우메이커. 위도우메이커라는 과부 제조기란 말이죠. 이 과부 제조기에는 많은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 이행정 다기통 오토바이로부터 터보 시대까지 과부 제조기라고 불렸던 오토바이는 많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도 다뤘지만 이런 과부 제조기를 만들었던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는 전자식 연료 제어, ABS, TCS 같은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전자장비조차 없던 시대였죠. 일부 혼다 CX650 터보처럼 전자 제어 연료 시스템을 가졌어도 지금과는 다른 완벽하게 오토바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나 전자 부품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날뛰는 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는 못했습니다. 덕분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주 좋은 하드웨어인 카브레터나 샤시, 브레이크, 서스펜션이 있으면 되지만은 그때는 지금처럼 고성능 하드웨어가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조작성을 더 위험하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갑작스럽고 경쟁적인 기술 개발로 엔진은 100cc당 4에서 5마력이 했던 출력이 9에서 10마력까지 치솟다 보니까 출력을 제어하지 못해서 많은 사고를 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별것없는 출력이지만은 당시에는 전자장비가 하나도 없는 날것 같은 오토바이에 70에서 90마력은 엄청난 출력이고 위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은 9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고급 기종을 중심으로 전자장비가 많이 개발되고 전자식 연료 시스템, 오토바이 차체 제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터보는 혼다에서 다시 개발해서 적용하기 직전이고 이행정 엔진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보트에 사용했던 이행정 직분사 기술인 머큐리 옵티맥스나 에빈누드 이텍 같은 기술을 도입했다면은 이행정 엔진도 발전 가능성이 있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박의 아웃보드 엔진도 이행정을 퇴출시키고 사행정만 만드는 현대 시대에는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전자장비의 발전으로 오토바이 연료 제어 및 차체 자세 제어를 해주는 전자장비가 많이 생겨서 라이딩에 엄청난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지켜볼 만한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전자장비만 무조건 믿고 운행을 한다면은 남들보다 일찍 염라대왕과 하이파이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장비도 한도를 넘어가면은 오토바이가 그냥 통제권을 놔버리죠. 그럼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과속이나 고속 코너링에서 대형사고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는 이런 영향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자장비가 없는 오토바이는 알아서 조심하는데 전자장비가 잘 갖춰진 오토바이는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너무 믿고 과감하게 오토바이를 몰아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아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도 오토바이를 과부 제조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위 스즈키 하야부사. 하야부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형 오토바이를 목표로 만든 전형적인 달리기만을 위한 오토바이로 1999년 처음 나온 오토바이입니다. 당시 최고속 기록을 가지고 있던 혼다 CBR-1000XX 슈퍼 블랙버드를 앞서기 위해서 탄생을 했는데 약 16km 정도 속도를 앞서는 325km 정도의 최고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야부사가 나오던 2000년대 이전에는 유럽이나 일본 오토바이 생산 업체들은 무건의 합의로 300km를 넘지 않게 오토바이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를 깬 것이 하야부사라서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하야부사는 무책임한 과속운전을 조장하고 운전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 모두를 위협하게 된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 반응이 너무 거세서 주요 오토바이 제조업체들이 안전상 이유로 최고속도를 시속 300km로 제한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규칙은 신사협정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자발적 속도 제한을 한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하야부사였다고 합니다. 하야부사는 시대별로 1299, 1340, 1339 다양한 엔진 배기량을 수정하면서 실제 시속 300km 넘는 모델은 초창기 1999년서부터 2000년 모델만 넘어가고 2001년식부터는 다시 300km 속도 제한 장치가 부착되어 300km를 못 넘기게 했지만은 지금도 가장 빠른 오토바이로 인식되고 있기는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뛰어난 핸들링과 강력한 토크 그리고 최고의 가속력, 디자인까지 갖춘 스즈키를 대표하는 모델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하야부사를 본 것은 2000년대 초였는데 당시에는 가와사키 닌자, 라인R, ZX11R, 혼다 CBR 1100XX 이런 오토바이들이 날카롭고 샤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하야부사는 뚱뚱하고 미련하게 생긴 것이 꼭 장마철 호우에 떠내려가는 돼지같이 생겼다고 웃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오토바이였습니다.
카울에 적힌 준자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오토바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디자인적 호불호가 출시 당시보다는 반감이 줄기는 했어도 지금도 호불호가 있는 모델이긴 하죠. 그래도 젊은 층 사이에는 꿈의 오토바이의 정점에 있는 하이퍼카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외에도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지만은 못생겨서 욕먹었던 두카티 999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S&T가 코멧 650R이라는 모델로 카피를 했었죠. 또 센터 베어링 구조를 처음으로 채택한 비모타 500 이런 여러 오토바이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단순한 기계, 운송수단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 반항, 그리고 스타일링이 상징이죠.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었던 오토바이 목록에서 알 듯이 그저 그런 상징에 그치는 오토바이도 있었고, 속도의 극치를 자랑하는 스즈키 하야부사와 제트 엔진을 장착한 MTT Y2K는 업계, 라이더 그리고 법의 경계를 허무는 대표적 오토바이도 있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브이로드처럼 전통을 따르지 않아 충성도 높은 팬들에게 심기를 불편하게 한 오토바이도 있고, 야마 니켄 GT처럼 과감한 신기술로 라이더를 황당하게 만든 오토바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단순히 기존의 경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안전, 디자인, 정체성 그리고 개발 의도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오토바이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고 어떤 오토바이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오토바이 역사에 한 줄이라도 흔적을 남기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핵심의 논란이 발전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라는 점이 중요한 점 같습니다. 논란은 브랜드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고 라이더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대다수의 오토바이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과감하게 정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디뎌 봄으로써 오토바이를 더욱 발전하게 이끄는 결과를 내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 생활에 비춰본다면은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물건이 탄생하는 계기는 이런 똘끼 충만한 시도가 발전을 해서 역사를 더 진일보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패했다고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바탕으로 성공한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 더 안전하고 좋은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